네, 스름대 오늘 기록할 주인공은 한국 인디씬 1세대 언니네 이발관 이석원님입니다.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밴드를 할 생각도 없었고 밴드를 만들었지만 앨범을 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막상 정신 차려보니까 모든 게 다 저한테는 그냥 음악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별천지 같은 느낌? 그렇게 나온 또 1집에 대한 반응이 대중음반 100대 명반 및 1990년대 베스트 앨범 100선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1998년 12월에 2집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앨범은 근데 또 1집 때보다 훨씬 평가가 좀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갈리지 않고 안 좋았어요. 네. 네,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저희 밴드 인생에서 되게 이렇게 빛나는 지점이다, 이 집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되게 자신 있게 앨범을 냈는데 네. 하나같이 다 반응이 안 좋았죠. 슬기로운 음악 대백과 드디어 1996년 11월 1집 앨범을 발매를 하게 됩니다. 1집 앨범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저는 이제 음악 만들 때까지 앨범 만들 때 항상 신경 쓰는 부분은 똑같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곡을 가장 좋은 사운드.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사운드라는 거는 그 곡에 가장 맞고 그 곡을 가장 잘 살려줄 수 있는 사운드로 이렇게 입혀서 네. 그렇게 앨범을 채우는 게 항상 목표였는데 1집 때는 아무래도 많이 미숙했죠. 그러면 그 녹음을 하면서 뭐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들 처음으로 녹음을 경험해보는 분들이었잖아요, 멤버들이.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가 앨범 내기 전에 데모를 만들었어요. 친구 집에서 그 4트랙 아날로그 카세트 녹음기 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그 기계가 아날로그 기계이기 때문에 녹음을 하면은 자글자글한 화이트 노이즈가 껴요. 디지털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가 안 깨끗하다고요. 그래갖고 아 이런 게 왜 꼈어 막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LP 잡음 같은 그 노이즈가 소리를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멜로디를 너무 좋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이 되게 좋아진 거야 갑자기. 네. 내가 만든 곡보다 훨씬 좋게 이렇게 들리게 하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사운드가 곡을 얼마나 살릴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네. 음악하는 내내 사운드에 되게 집착을 하게 되는데 희한하게 집에서 만든 데모를 장비가 멀쩡한 스튜디오에 가서 실제로 드럼 치고 그 제대로 녹음을 하면 좋았던 뉘앙스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왜 훨씬 더 비싼 곳에 와서 제대로 사람이 연주해서 하는데 왜 더 안 좋냐. 그러니까 당시 저희 2집 때 베이스도 쳤던 친구인데 상문이라는 친구가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의문을 봉쇄에다 예, 대답을 해주지는 않고 원래 그런 거야라는 한마디로 그냥 그런 건가? 근데 너무 이해는 안 간다. 네. 그래서 그 뒤로 계속 그게 저한테 숙제처럼 따라다닌 거죠. 그때는 마스터링을 영국에서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1집 때. 예. 근데 참 비현실적인 게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밴드를 할 생각도 없었고 밴드를 만들었지만 앨범을 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막상 정신 차려보니까 마스터링을 하러 런던을 날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기분이 좀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랬지 당시에는 그냥 그 닥친 일을 정신없이 제대로 해내려고 애를 쓰느라고 그런 생각은 사실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온 또 1집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앨범은 대중음반 100대 명반 및 1990년대 베스트 앨범 100선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근데 실상 그때 앨범을 낸 입장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뭐 판매고도 저는 한 100만 장 팔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턱없이 못 미쳤고 뭐 욕도 많이 먹고. 욕도 먹었어요? 애들 장난 같다. 그리고 하늘님을 흉내내려다가 실패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 1집 할 때 그 당시 인디씬 안에서 이발관의 팬덤은 어느 정도였는지. 전혀. 그러니까 제가 첫 공연을 드럭에서 이제 네. 했는데 드럭을 나오게 된 계기가 제가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게 개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공연을 하러 가서 어느 날 소리를 잡으려고 베이스 드럼을 쿵쿵 밟는데
관객들이 막 미쳐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발관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발관이 아니어도 다른 누가 와서 놀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그 일을 굳이 내가 해줄 필요는 없겠다,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드럭을 나와서 이제 떠돌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가명으로 콩자반이라고 또 팀 이름을 만들어서 콩자반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무명인 상태에서 우리가 모르는 관객들한테 좀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팬덤이라는 거는 생기기가 되게 어려운. 똑같은 노래를 하지만.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이제 대중음반 100대 명반 또 베스트 앨범 100개에 선정이 됐으니 이건 인정을 받은 거 아닌가요? 전문가 분들한테도? 어떤 그 상징성인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그 앨범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이지 뭐 이렇게 잘 만들어진 정말 명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 밴드 이름을 그러니까 순수하게 한글로 짓고 가사도 영어 단어 한마디 없이 전부 다 한글 가사였단 말이죠. 그때 뭐 아까 그때의 밴드 문화라는 게 뭐 자작곡이 아니라 남의 커버곡을 하기도 했었고 밴드 이름은 무조건 영어. 가사에도 영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어를 고수했던 그것도 제가 가졌던 어떤 문제의식의 일부였는데 말씀대로 다 영어 가사만 쓰고 그게 더 멋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랑 반대로 간 거죠. 오히려 한글만 고수하는 게 더 멋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했던 측면이 있었고 힘들진 않으셨고 힘들죠. 무지하게 힘들어요. 게다가 이제 가사라는 게 어쨌든 스토리도 있어야 되니까 그쵸. 발음도 발음이죠. 한글 가사 쓰는 거는 제가 원래 가사 쓰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요? 네. 아니 글 쓰는 걸 또 좋아하셔서 가사 쓰는 글하고 가사는 되게 다른 그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음악 공정 중에서 가사 쓰는 걸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싫어하고. 예. 그래서 제가 4집 때는 가사를 그냥 가라 가사로 불러버린 노래도 있어요.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미친 짓을 한 건데. 그게 앨범에 나왔나요? 첫 곡 엔딩 부분은. 바람이 부는 대로. 맞아요. 그러면 2집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998년 12월에 2집을 발표하게 되는데 근데 2집과 1집은 곡 자체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1집이 되게 단순한 곡 위주였다고 하면은 2집은 뭐 굉장히 곡 전개 자체가 드라마틱해지고 그 일반적인 대중음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전개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곡 만드는 게 업그레이드가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력이나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밴드를 출발한 게 아니라 완전히 초짜인 상태에서 1집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2집이 비약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던 부분. 작편곡 연주 모두 다. 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그런 창작력이나 이런 게 너무나 왕성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앨범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이 앨범은 근데 또 1집 때보다 훨씬 발매 직후에는 평가가 좀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갈리지 않고 안 좋았어요. 네.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또 한 장의 1집 풋풋한 앨범을 바랬는데 프로 흉내낸다. 그게 싫다. 구려졌다. 이런 게 되게 컸고 비평가들은 노골적으로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른 밴드들하고 직접 비교하면서 약간 1집보다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별 3개 평작이네?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기조들이 많았고 무엇보다도 판이 무지하게 안 팔렸어요. 1집보다. 초도 5천이 안 나가가지고 5천장이 안 나갔죠. 네,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언니네 방은 2집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레코드 가게에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이 앨범이 너무 좋으니까 다들 알고 있을 거고 초도가 다 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저의 그냥 자의식 과잉이었던 거고 실상은 되게 초라했던.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접어버렸어요. 저도 기억나는 게 98년 12월에 앨범 발매 공연을 마스터 플랜에서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발관 공연을 그때 처음 가서 본 거였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그 작은 데서 했는데도 사람이 없었어? 반이 안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빨리 테러쳤어요. 왜냐면 약간 좀 상처를 너무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백기가 좀 길었었나요? 3집을 발표할 때는? 한 4년 텀이 있는 건데 공백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집이 한마디로 속된 말로 망했고 그래서 제가 밴드를 접었고 그래서 다른 일을 했고
그리고 다시 음악을 하겠다는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살다가 그때 기르던 강아지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하면 돈이 왕창 든다. 근데 나는 그때 박봉의 회사원이었는데 내가 목돈을 마련할 길이, 그러니까 내가 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뭔가 생각했을 때 음악을 해서 다시 계약금을 받던가 뭐 그런 길밖에 없어서 그때 다시 컴백을 하게 됐고, 그때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그 얼굴에서 왜 그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시절이요. 그 말 들어가면서 음악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멤버들 완전히 판을 새로 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 집에서 망해봤기 때문에 다시 망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나한테.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망하지 않을 멤버들을, 그러니까 이건 뭐 이 음악적인 능력의 그런 차이를 말하는 건 아니고 멤버가 바뀌었다. 네, 제가 바꿨어요. 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1년 넘게 계속 오디션도 보고 네, 왔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멤버들이 짜이고 3집을 작업을 했단 말이죠. 2집에서 3집으로 넘어갈 때는 어떤 원칙을 갖고 하셨는지. 당시 저의 음악 철학을 해야 될까? 음악관이란 건 뭐냐면 그룹의 리더가 이 팀이 가야 할 바를 완벽하게 틀어지고 제시하면서 그러면서도 좀 더 유기적으로 이렇게 섞이면서 뭔가 더 오래 갈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멤버들을 선택해야 되겠다. 네. 이게 가능한 멤버들을 꼽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또 하나 이발관의 역사에서 되게 큰 일이 있었던 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일기를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기 자체가 화제가 많이 돼갖고 이발관을 알게 된 사람들, 이발관의 팬이 된 사람도 꽤 많았단 말이죠. 그런 것도 좀 전략적인 측면이 있었는지 이 집이 망한 그런 이제 실패를 전략이라고 말하면은 사실 근데 저는 음악은 밴드는 되게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 일기는 저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갖고 왔지만 이게 제 이발관 처음 하던 무렵서부터 손으로 쓴 일기예요. 이게 한 27, 8년 전 일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세월의 흔적이에요. 너무. 네, 네. 이게 한 7, 8권은 되는데 와. 근데 뭐냐면은 기록하는 건 저한테는 습관인 거예요. 와. 그리고 또 저한테 어떤 면이 있냐면 저는 제가 쓴 일기를 제 머릿속 생각이나 저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시작하자마자 밴드 홈페이지에 만들어서 일기장을 만들었죠. 공개 일기장을. 그럼 혹시 하나만 뭐 읽어주실 수는 있나요? 여기 있는 거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그래요? 근데 이게 오래된 거라 가지고 여기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을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지퍼백에다 그러니까 95년 6월 1일 한국 최고의 서양 대중 음악 전문 프로인 전영용의 음악세계에 언니네 발간의 노래가 2곡씩이나 나온 날이다. 방송으로 내 노래가 나오다니 점점점. 그날 메틀동과 언더동에는 수많은 찬사의 글들이 쏟아졌다. 기뻤다. 언니네 발간은 벌써부터 아름아름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점점 우리에 대한 환상이 커지고 과대 포장이 우려할 만한 수위로 높아져만 여기까지. 우와. 이거야말로 사료네요. 사료. 오, 네. 역사적 가치. 그니까요. 민망합니다. 근데 저는 이 기록에 대한 그게 되게 강해서 음악하는 내내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합주하거든요. 네. 그거 20년 넘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전부 녹화 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녹음만 하다가 나중에 녹화를 했어요. 이렇게. 네. 그냥 편집이 아니고 다 생으로.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일이 그날 합주 녹화한 거를 다시 다 보면서 복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곡들이 많았어요. 무의식으로부터 이 창작이네요. 모르겠어요. 특히 저는 곡을 써야지 이래가지고 쫙 써지고 뭐 5분 만에 뭐 써졌고 막 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채집을 해야만 했어요. 그 결과 앨범 발매 당일날 광화문 교보문고에서는 이 음반을 구하기 위해서 줄을 섰다고 해요. 알고 계세요? 예. 그 보도자를 쓴 게 저거든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팩트인데 네. 아시겠지만 광화문 교보 얼마나 좁아요. 당연히 줄을 쓰지. 네, 그때 아무튼 근데 1, 2집에 비해서 팬들이라는 존재가 처음 생기고 네. 그 수가 되게 이렇게 비약적으로 늘어난 건 맞죠. 네. 너무 기분 좋았겠다. 확 올라갔었던 게 실감이 나는 게 네. 그 2집 콘서트는 홍대 라이브 클럽에서 했는데 3집 단독 콘서트를
연세대학교 와. 저기 100주년 기념관에서 네. 했었거든요. 네. 사실 홍대에 한 200명의 라이브 클럽을 못 채우던 밴드가 4년 동안의 공백기를 갖고 컴백을 했는데 굉장히 이게 사이즈가 커졌다라는 거죠. 나름대로의 그 대중성을 네. 그때부터 가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각인 효과가 되게 무서울 정도로 강한 사람이에요. 2집 때 망해봤기 때문에 다시는 망하지 않겠다는 그 집념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왜 망했는지를 계속 복귀하고 또 복귀하고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결과가 이제 3집 때 나온 거죠. 2집 후광이라고 하기에는 그 앨범의 토탈 판매고는 정말 초라하거든요. 그렇다고 3집이 좋은 앨범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어떤 음악 문화가 따로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나는 팝을 듣고 자랐고 나는 팝 음악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게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1, 2집 때 뭐 밴드들이 공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팬 서비스를 한다 하고 그러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구린 막 이런 거였는데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는 한국인데 해서 그때부터 팬들하고의 소통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생각도 50대는 좀 약간 바뀌어요, 기조가. 좀 나중 얘기지만은. 첫 콘서트가 좀 기억이 나세요? 저는 콘서트 자체는 사실 무대에 오르면 핀조명을 받기 때문에 객석이 보이지도 않고 또 극장 콘서트 처음이라 너무 정신도 없고 저는 공연 기억이 잘 없는 게 네. 무대에 서면은 제가 맡은 파트 노래하고 기타 치는 일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전체 돌아가는 상황 네. 뭐 조명 객석에 뭐 저 사람 지금 자기 자리 못 찾고 있어. 그럼 빨리 저 가서 누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뭐 노래하면서 그거 보이고 멤버별로 제가 지금 저거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거나 아니면은 엔지니어랑 계속 뭐 이렇게 소통하면서 소리 또 만져야 되고 막 그냥 무대 감독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약간 연출자의 네. 그거를 가지고 계셨구나. 그래서 공연을 즐기는 수도 없고 기억도 잘 없고 그냥 그냥 매 공연이 저한테는 전쟁인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완벽했던 공연이다 이런 거는 진짜 그러면 좀 찾기 힘들겠네요. 저는 제가 20수년 음악하면서 제일 베스트를 꼽는 공연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2009년의 지상국제 락 페스티벌 그때가 이제 5집 나온 이듬해 공연이었는데 그때 이제 메인 스테이지에 오아시스가 하고 저희가 세컨 스테이지에서 세컨 스테이지도 컸죠. 네. 근데 그때 공연을 딱 하는데 그 느낌적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는구나. 그게 2009년이었으니까 음악 시작한 지 거의 뭐 한 10년 하여튼 그때 만에 드디어 우리가 받아들여지는구나라는 느낌.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최악의 공연 같은 무대에서 그때 이제 펫샵 보이스가 메인이고 저희가 바로 그 서브 헤드라이너로 올라갔는데 하여튼 뭐 그 얘기는 이따가 나중에. 네. 그 언니네 발관의 브랜드가 되는 그 월요병 콘서트란 거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저의 고육지책 어떤 사연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희는 1집 이후로는 클럽 공연보다 행사를 많이 다녔어요. 이제 벌어야 되니까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행사도 하고 공연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그 밴드 지형이라는 게 서울하고 지방하고의 그 관객의 수가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자리를 뭐라 해야 될까? 하여튼 연초가 쌓이고 자리를 좀 잡으면서 공연장을 찾아주는 팬들이 많아졌는데 지방에 가면 그게 서울하고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엔 서울에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은 항상 똑같은 관객 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무한도전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무한도전처럼 매 공연마다 프로그램을 주자. 그래서 뭐 오늘은 영어 몰입 월요병. 이래서 무대나 객석에서 영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날은 뭐 음주 월요병 이래가지고 다 술 마시면서 보고 술 마시면서 연주하고. 컨텐츠를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매주 월화해서 1년에 한 4, 50번씩. 장기 공연을 그렇죠.
주말이 아니라 월화. 그렇죠. 네. 월요병이니까. 네. 그 공연을 생각하면서 월요병을 건져라, 날려버려라, 뭐 이런. 이렇게 3집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갑니다. 그러고서는 2004년 7월에 4집을 발표를 하게 돼요. 데뷔 후에 또 처음으로 음악방송에 나오게 됐는데 순위 프로, 또 뭐 그때 요가, 낚시, 그러니까 하라는 건 다 했어요. 요가 프로그램에 나가서 뭘 한 거예요, 그러면? 요가를 했지. 요가에 나가서 그럼 뭐를 수영을 해? 그러면서 또 다른 긴 공백기를 가지게 된 후에 또 2008년 여름에 5집. 제가 원하는 바가 사운드적으로나 곡적으로나 되게 명확하게 있었어요. 아주 명확하게. 네. 그런데다가 내가 바라는 만큼의 그 재능이 나한테 없죠. 그러니까 되게 무지막지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 앨범을 끝으로 해체를 하겠다고 응.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해체가 아니고 음악 관두겠다고. 네. 해체 겸 은퇴.